We are the champion. 노래 고르시는 거예요? 오늘 퀸을 들어야 된다니까. 퀸을. 아니 갑자기 어딨지? 퀸이요? 12월인데 퀸? 캐롤 들어야죠 당연히. 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편견이 있어. 아니 편견이라뇨. 당연히 12월이면 캐롤, 캐롤이면 12월. 그렇긴 하지. 그쵸. 뭐 말 나온 김에 편견에 대해서 오늘 좀 작정을 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편견. 네. 퀸, 편견. 감이 잡혔어요. 오늘 무슨 얘기 나눌지. 혹시 감염병 얘기인가요? 감 잡았네. 똑똑하죠? 네. 갑시다. 좋아요.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rock you. 자, 오늘이 12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겨울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네. 그보다 조금 더 좀 중요하고 또 소중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모였어요. 그죠? 네. 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또 눈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12월 1일은 네. 제 정말 친한 친구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저기요. 아니, 개인적인 얘기는 장난, 그 장난이고요. 이게 12월 1일은 에이즈의 날이잖아요. 아, 그럼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왔다고요. 오, 대단하시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이분들을 모셨지 않습니까? 에이즈 퇴치연맹 부회장을 지내셨고 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로 계신 조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교수님. 네. 예, 저는 원래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 사회학 중에서도 이제 법원사회학을 전공을 해서 에이즈 퇴치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다가 그 인연이 돼서 이제 에이즈 쪽 연구도 이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예. 얼마나 하신 건가요? 그 한 20년? 와, 완전 전문가시네요. 찐 전문가. 교수님께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또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작가님은 또 어떤 역할을 오늘 담당하실 예정이신지 예, 좀 풀어주시죠. 저는 HIV 감염인 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도 뭐 HIV 감염인으로서 네. 예, 삶을 1인칭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시면 진짜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껏 좀 풀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중하게 두 분을 모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이 오프닝에서도 이제 프레디 머큐리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에이즈로 사망했다는 거는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팩트죠. 에이즈에 대해서 더 또 관심이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키스 헤링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이긴 하지만 그분 아닌가요? 그 옷 의류에도 이분의 어떤 작품들이 로고로 들어가고 퀴즈 디자인 뭐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단순한 선인데 되게 강렬한,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저는 이제 뉴욕에서 미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80년대는 앤디 워홀, 뭐 키스 헤링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이렇게 팝스타처럼 추앙을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키스 헤링의 삶에 대해서는 뭐 그 무슨 마이클 잭슨의 삶처럼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늘 이런 뭐 잡지에 실리고 그래서 작품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대중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고 너무 한쪽 부분만 뭐 키스 헤링 작가 그리고 이런 뭐 굵은 선과 뭐 강렬한 색깔 요 정도만 그 표현이 되는 거여서 참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건가라는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프레디 머큐리나 뭐 이런 식으로 HIV 위기 때 활동했던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거를 한국에서 소개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뭐 방송에서도 편집해서 내보내거나 영화를 편집하거나 교과서에 실릴 때도 그 부분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천재 작가의 불행한 말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낼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저는 상당히 무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인 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의 일부인데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의 얘기도 편집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제가 여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면 그분들이 불행했다고 해야 불행한 거 아닙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그걸 어떻게 그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예술 작품 내에서도 자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녹여낸 부분이 많을 텐데 네.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고 예술 작품만 보려고 한다는 건 사실 예술 작품 감상하는 면에 있어서도 사실 반쪽짜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에이즈가 첫 발병이 언제 된 건가요? 역사적으로 따져 올라가면은 뭐 그 기원은 훨씬 전에도 있었겠지만. 예, 동물에서 뭐 언제 나타나고 한 거는 몇십 년 전 얘기겠지만은 네. 인간한테서 처음으로 발병된 거는 1981년에 처음에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그 83년이 돼서야 비로소 그 HIV 바이러스가 거기서 이제 검출이 돼요. 이제 그걸 처음 찾아낸 거죠. 의료계에서 예, 처음으로. 그래서 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몇 년 지나다가 그냥 놔두면 이제 면역 기능이 점점점 약화돼 갖고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발병 단계에 들어가죠. 그걸 에이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에이즈의 날이라는 거는 에이즈의 어떤 그 사회적인 인식을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에이즈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좀 추모하고 동시에 현재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이제 연대하고 뭔가 케어하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에이즈의 날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은희 작가님 뭐 네. 그 조사해 네. 오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뭐 논문을 봤는데, 들고 오신. 제가 썼던 예전에 이 관련된 글을 써서 갖고 왔는데, 81년에 환자가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고, 네. 83년에 바이러스를 찾았고, 환자의 림프를 찾았고, 그 이후에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미 1950년대, 60년대 환자들의 혈액 샘플 속에서 이미 발견이 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넘어갔었던 그렇게 거죠. 오래됐어요? 추정을 해보니까 아마 1920년대부터 있었을 거다. 근데 그동안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80년대 들어서 이제 드디어 체크됐다라고 이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83년 이후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럼 원인균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사실 이게 과학계에서는 이 정말 그 HIV가 에이즈의 원인균이 아니냐를 또 따지고 싸우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중립적인 질병이다라고 인정받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병이 되려면 바이러스만 있다고 해서 유행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살 만큼 이렇게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이렇게 명맥을 딱 유지하는 상태였다가 딱 1980년 딱 그 지점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전파되고 뭐 증식하고 할 그런 환경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 시점에. 그럼 환경은 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환경이 변한 건가요? 딱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HIV,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주로 성접촉으로 이제 인해서 전파되는 거다 보니까 그 이전에 1950년대, 60년대의 이 인간의 어떤 성행태하고 1970년대, 80년대의 성행태가 상당히 바뀐 거죠. 예.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전부터 바이러스는 계속 있어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어느 순간 그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근데 마침 그때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밀집된 시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든 교통수단을 타고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특히 HIV는 섹슈얼리티와도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여건이 되었고 그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악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별주의자들한테 물어뜯기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래도 초기에는 이름 자체도 에이즈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드라고, 게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드라고 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이름으로 불렀었잖아요. 게이 캔서라고 불렀어요. 게이들만 걸리는 암.
게이 캔서. 예. 네, 언론에 이렇게 이제 그 기사로 제목으로 나간 게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예, 기사의 제목이 이제 게이만 골라서 죽이는 암이 생겼다. 얼마나 좋은 콘텐츠예요. 화끈하고 그렇죠. 이 한국 사회가 에이즈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되게 낯선 분야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역시 뭐 에이즈에 대해서는 뭐 낙인과 차별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해외와 비교를 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한 이런 사회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꽤 있어요. 이 퀼트라고 하는 거 뭐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한 요만한 뭐 종이나 아니면 천에다가 그 사람을 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여기 뭘 이제 그림이나 글이나 써갖고 다른 사람도 또 쓰고 해서 이걸 쫙 연결 가로 세로 이렇게 쭉 연결하면 크게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 워싱턴 DC 광장이 꽤 넓은데 그 광장 전체를 그 퀼트로 덮고 거기 모여서 이제 뭐 추모 행사를 하는. 메모리얼 저는 퀼트. 굉장히 그 예술적인 어떤 감각도나 뛰어난 어떤 행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죠.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그 인식이나 편견이나 이게 너무나 이제 강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이런 그 에이즈와 관련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사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쟤 HIV 감염됐대. 그거 에이즈 아니야? 그럼 걔 이제 죽는 거야? 그거 없는 병이잖아. 나도 옮았으면 어떡해? 법도 같이 보고 나왔다고? 순진하게 생겼어. 얼마나 사생활이 물러나면 그런 병에 걸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이애나 비의 모습입니다. 단순 접촉만으로 전파된다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에이즈 환자와 과감하게 또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1987년 자발적으로 런던 병원에 방문해서 이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영국 왕실은 물론 또 공인으로서는 파격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그 두 아들도 에이즈 환자 지원 활동을 이어나가는데요. 해리 왕자는 에이즈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에이즈 테스트를 받기도 하고요. 또 윌리엄 왕자는 2016년 영국 게이 매거진 애티튜드 커버 화보를 찍기도 합니다. 당시 윌리엄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성소수자 또는 그 누구도 소외당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홍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명 인사가 나서는 거예요. 뭐 스포츠 스타가 됐건 아니면 유명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무슨 배우나 이런 그 국민들 누구나 아는 이런 분들이 나서갖고 에이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공포감을 가질 거 없다. 에이즈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좀 동참하자. 뭐 이렇게 호소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애나비나 이런 분들이 유명 인사고 이분들이 나서서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해주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이제 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초기에는 뭐 악수만 해도 이게 그 어떤 바이러스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인식이 정말 좀 팽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돌아보면 좀 원시적인 그런 생각이었는데 작가님은 지금 SNS나 작품 활동으로 이렇게 오해를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지금 이제 어떻게 이런 활동들이 진화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얘기가 길어요. 항상 이런 자리에서 뭐 HIV에 대한 편견 이런 거를 말하게 되면 항상 내가 받은 편견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안 좋은 사례 이런 식으로 이 현실의 편견이 얼마나 팽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편견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견이 없는 상태를 향하기 위해서 그걸 위주로 더 얘기하고 싶어요. 어때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고
저는 제 미술 작업들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제 작업도 그렇게 돼요. 작년에가 제가 HIV 감염된 지 7년차 되는 거여서 축하 전시를 했어요. 작년에 7주년 기념 전시를. 네. HIV 7주년 축하해. 세상의 편견과 싸우느라 많이 힘들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장원의 HIV 감염 7주년 축하합니다. HIV 말고도 장애라든가 아니면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안 좋은 사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을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차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몰라서 있거든요, 진짜. 진짜로. 왜냐면 제가 어떻게 그 시각장애인 분이셨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 손을 딱 잡았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게 손을 잡으면 자기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니까 그렇죠. 팔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내 팔을 잡고 따라오면 어디로 가는지 예측이 돼서 덜 불안하대요. 그러네. 그렇구나. 나는 보통 저희가 아이들 데려갈 때 손 끌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알고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좋겠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작가님의 지금 활동이 약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제가 거들어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런 포맷으로 앉아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새롭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이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만 앉아 있어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들 하세요. 잘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네. 거기서 더욱이 음식 넣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거는 에이즈를 이렇게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꺼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고 나눠 먹는다는 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자체가 굉장한 홍보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HIV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 광고들도 사실 많거든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아서.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요 내용이 HIV는 검사를 자주 하고 빨리 이렇게 조치를 받으면은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내용인데 막 거기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막 갑자기 막 괴로워하는 사람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사용해 그런 이미지들을.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방향이 옳을까 아직까지도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하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술 작업에서도 제 작업에서도 그런 거를 굳이 안 쓰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같은 이유에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미술 계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고 여러 영역에서 다들 자기의 방법으로 애쓰고 계시는 거죠. 풀어야 할 오해와 편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나를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에이즈에 대해서 진실과 오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에이즈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에는 한 1년에 에이즈 감염돼서 새로 신고되는 게 한 1000건 정도씩 됐었어요. 네네.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해에 1000건 정도면은 10년이면은 한 10,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1980년대부터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난 한 30년 넘게 총 감염자 수, 보고된 감염자 수는 약 한 18,000명 좀 남짓 이런 정도 숫자고요. 보고된이라고 하시면 숨은 감염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지금도 치료제가 보급되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수명이 일반인 마찬가지로 감염인 수명도 일반인하고 별 차이가 없게 이렇게 늘어났지만은 아직도
네. 스스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한 해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새로 신규 감염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 100명 정도는 에이즈 상태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서 병적인 상태. 이렇게 되면은 치료가 좀 힘든. 수명이 한 1년 이내로 굉장히 짧은 상태에서 거의 치료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한 해에 한 100명쯤 돼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한 10%는 그런 분들인 거죠. 검사를 받고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검사를 이제 기피하거나 아니면 검사 받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복균자라고 확진받은 감염인들이 늘었다고 해서 세금 낭비한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분들이 감염인이 늘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니까 의료 체계 내에서 포착된 감염인 수가 늘었다는 건 검사 받은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치를 받아서 전염 능력이 사라진 감염인들이 늘었다는 소리예요. 의료 체계에 포착됐다는 것은. 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도 안 받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검사를 받아서 등록된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은 자발적으로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병원에 가서 다른 병 치료하다가 확인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연히 발견되는 예. 경우가. 훨씬 그러면은 많아요. 그런 피검사 할 때 HIV 바이러스 복균 검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혹시 이런 증상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원인을 이제 찾다가 이 하거든요. 환자가 왜 아프지 하면서 원인을 찾다가 그 검사까지 해본 경우. 왜냐면 예전에 헌혈하니까 그거는 해주시더라고요. 헌혈은 기본적으로 헌혈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해주시더라고요. 헌혈은 그 만약에 감염된 혈액이 이렇게 누구 다른 사람한테 수혈될 경우에는 거의 감염이 돼요. 혈액으로 들어갈 때는. 그치, 그게 혈액이 상당히 있으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 수혈하는 그 혈액은 100% 다 그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HIV 검사를 받기 위해서 헌혈을 해보는 건 비추천입니다. 보건소에 가거나 그런 검사해주는 데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거기를 정확한 루트를 찾아가라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네. 루트가 좋다는 거죠. 이 검사소들이 요즘에는 그 익명 검사도 해주고 거의 그다음에 인명검사 100% 되니까. 이 검사 시간도 뜨문뜨문 이렇게 해서 딴 사람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호도 상당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한 검사소를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서 할 수 있는 키트도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 키트처럼 네, 키트처럼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초반부에 여쭤봤어야 될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작가님, HIV와 에이즈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HIV는 바이러스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HIV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상태는 HIV 복균자, HIV 감염인, 저도 HIV 지금 복균자죠. 근데 이 상태가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잠복기가 끝나면은 증상이 시작되면 그때 에이즈 상태라고 불러요. 에이즈는 상태의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HIV는 바이러스고 에이즈는 질병의 그러니까 이름, 호칭이군요. 그러니까. 요즘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성분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몸에 감염이 된 거고 그건 바이러스 이름이고 근데 그 질병의 이름은 독감이잖아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역시 비유의 여왕이십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도 그냥 궁금했는데 물어보면 좀 약간 바보 같은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누가 먼저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렇게 다른 거구나. HIV와 에이즈는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어려운데? 예전에는 에이즈 하면은 다 금방 죽는 거로 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치료제가 그동안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매직 존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20년. 근데 그분 근데 지금도 건강하시지 않나요?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치료제 효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HIV라고 하는 것이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제를 먹으면
그게 안 죽고 살아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면역 기능. 면역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 면역 기능이 완화하면은 이거 무슨 다른 어떤 병에 걸리는 이게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 다른 병에 걸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감염 능력도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 걸렸을 때도 우리가 고혈압약, 당뇨약을 먹으면 이 건강한 상태로 계속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에이즈도 이제는 만성 질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관리하는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약 먹어 끝이에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게 관리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뭐 챙겨 먹거든요. 영양제 먹고, 네, 영양제 먹고. 요즘 면역 증강제도 먹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약 덜 먹을걸요. 저는 30알 가까이 그럴 것 먹거든요.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술을 많이 드시거나 그런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가 달라져요? 치료 과정에서 약을 아니면 드실 때 건강 술을 마시면 유지하는데 안 되신다든가 그런 거는 다른 약 먹는 만큼 똑같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당뇨병이나 고혈압보다 관리하기가 쉬워요. 아, 그렇군요. 그건 그래요. 식단 조절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 먹으면 돼요. 당뇨나 고혈압이 발병할 때쯤 되면은 이미 신체적으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시기적으로 뭔가 이제 좀 건강하지 못한 식단을 수십 년간 했다든가 해서 몸이 많이 이렇게 뒤틀린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처방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식단 조절하라든가 체중 조절하라든가 하는 이제 이 행태 자체를 바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관계없이 약만 먹고 바이러스만 이렇게 상태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그 생활을 하면서 훨씬 쉽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정말 새로운 사실이네요. 몰랐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제가 워낙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봤던 거는 에이즈 치료제가 나오긴 했는데 약물 자체 부작용이 너무 세다. 그래갖고 환자들이 이걸 먹는 걸 기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HIV 관련돼서 활동을 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는 신규 감염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약 먹는 걸 미루겠다는 한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을 걱정해서. 왜냐하면 부작용은 걱정되지 않아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볼까 봐. 아이고. 회사 사람들이 그 약통을 보고 그 약통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게 무슨 약인지 알까 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까 봐. 그래서 HIV나 에이즈 치료를 막고 HIV의 전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이제 HIV 문제는. 약물적 부작용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이 더 문제라는 거잖아요. 약병을 들킬까 봐.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쉬운 거예요. 다른 약통에 넣고 영양제라고 하면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무서워서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경직돼서. 안타깝네요. 가장 큰 방해물은 그런 거죠. 편견과 차별. 또 지금 이 질문을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할게요. HIV는 모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좀 궁금해요. 아니, 실제 조금 오래전 얘기인데 교도소 안에 수감자들 중에도 이제 감염인들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으니까 교도 행정당국에서 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아갖고 관리를 하자. 그 어떤 교도소로 모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 시민들이 그 모기가 여기 물고 날라와서 나 물면 내가 감염되는 거 아니냐고 대대적으로 데모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 정책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외로 모기가 감염을 시킨다, 전파시킨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50%뭐 막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모기들이 전파하는 그런 것도 꽤 많아요. 있기 때문에 모기가 전파시키는 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HIV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연약해요. 유달리 연약한 애예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수돗물에도 죽어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냥 죽습니다. 눈물에도 죽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감염위원하고 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한 번 했는데 내가 감염될 거냐? 그럴 경우 감염 확률이 0.1%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0.1%니까 거의 감염이 안 된다는 아니, 얘기예요. 그러면 콘돔을 뭐 안 썼을 때.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수영장을 같이 간다고 그건 이런 0%예요. 것도 그건 0%. 아, 그렇군요. 예, 그건 0%. 수영장 수돗물에 염소가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이제 성관계를 할 때도 그게 위험한 경우는 거기에 이제 상처나 이게 있어 갖고 혈액이나 이런 게 그게 교환되니까. 이제 그 정액이나 혈액이 그 상처로 뭔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는 거의 그 감염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보통의 이제 생활 방식에서는 거의 감염이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모기는 X. 모기는 절대 X예요. 그리고 혈액을 직접적으로 수혈하거나 수혈받거나 하는 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어떤 아니 그러니까 오염된 혈액을 이제 받을 경우에 그때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의 수혈 시스템 안에서는 그럴 일은 없죠. 다 검사를 하니까.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혈액이 되게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HIV 감염인들도 살다 보면은 다치는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 소리 들었어요. HIV 감염들이 다쳐서 병원에 가면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될 텐데. 예, 그런 사례들이 사실 되게 많고요. 사실 일반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HIV가 아니더라도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 실험실에서도 얼마나 소독 철저히 그게 했는데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라면은 이렇게 손 다 닦고 소독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HIV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피가 나는 상태더라도 정상적인 수술 환경이라면은. 근데 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다거나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뭐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받아주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뭐 모든 설비를 다 랩으로 감싸 놓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당신이 쓴 의료기구들 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되니까 당신한테 청구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HIV와 또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좀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나눌수록. 제가 이제 예전에 취직할 때 저는 연구소에 취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여기 취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설액제제 같은 거 만들고 하니까. 근데 그 비형 간염 보균자가 자기 거 뭐 섞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취업에 제한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HIV 감염인들은 경찰이나 소방관에 취업을 못해요. 아, 피가 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의료인으로 취업하는 건 상관없나요? 의료인으로 취업하는 분도 제가 2분 알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간호사로서도 하고 계시고. 90년대에는 그 이런 요식 접객업소에서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차별은 좀 철폐가 돼서 그나마 조금 좀 상황이 개선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알려지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이 본인의 감염 상태가 그 주변 직장인들이나 알려지게 되면은 비공식적인 여러 압력 때문에 이분이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뭐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 한 명이 이제 HIV 바이러스를 갖게 됐는데 이제 이 학생을 학교에 못 오도록 해야 된다. 거의 그냥 이 마을 전체가 뭐 그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그 두려워할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라이언 파이트라고
그 아주 유명한 사례고 네, 그 네, 맞습니다. 혈액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혈우병 치료제 때문에 이제 오염돼 갖고 이제 생긴 경우인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잘 구분 못하고 원인은 잘 구분 못하고 결과적으로 감염자다.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 같이 공부 못 시킨다 해갖고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궁여지책으로 전화 수업을 해요. 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에이즈 인권 운동가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이즈 인권 운동, 에이즈 무슨 지원 법안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그 법안 이름에 그 사람 이름이 돼요. 라이언 파이트 법 해갖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념비적인 그런 그 사건이 됐죠. 그래서 HIV 감염인들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195명 중에 37명이 이 편견과 차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실적으로 좀 이런 조사를 해보면 이 감염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생활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고 네, 네. 그런데 그 우울감의 어떤 정도가 일반인의 10배가 넘어요. 예. 그냥 보통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감염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힘든 삶이 되는 거죠. 예. 의학적으로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감염이 확인되면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해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네, 한국은 HIV와 에이즈 관련된 그 지원이나 그런 조치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그런 건 진짜 앞서가는 오히려 거예요.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관련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른 나라는 항상 치료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거냐 이거 갖고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100% 치료제 다 공짜로 제공해 준다 그러면 다들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최고 수준인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사회적으로는 이게 사망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그거죠. 관문이죠. 네. 굉장히 몸은 건강해졌는데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거 자체로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염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그리고 이분들이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이 감염에게서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그 편견들 때문에 무서워서 쉬쉬하면서 사실 빠른 검사와 빠른 조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던 말이에요. 낙인을 찍지 말고 HIV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HIV 감염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계속 예방 광고에 쓰거나 이런 이미지들을 재생산하지 말자 이런 거를 계속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주기적인 검사 그 정도가 제일 좋죠. 부부 사이라면은 뭐 그런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 콘돔을 써야지만 그게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서구에서는 예방약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이 돼요. 백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신이 아니라 임신 예방하는 피임약처럼 네, 그런 어떤 예방약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예방약들이 이제 이 시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콘돔 플러스 예방약 약도 있다. 까지 하면은 굉장히 안전해지는 거죠. 그 영국에서는요, 2030년까지 HIV 신규 감염을 아예 없애겠다. 네, 이런 뭐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2030년이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불과 한 7,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 되죠. 예, 많이 홍보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좀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뭐 악플도 하나 덜 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정한 국제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감염을 제로로 만들자. 그다음에 또 에이즈로 인한 사망도 제로로 만들자. 편견도 제로. 이 세 가지 제로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이 유명한 어떤 목표인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부끄럽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나 생각들, 팩트조차도 다 편견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즈 하면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아무것도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감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요. 독감하면 좀 짜증. 아프겠다, 짜증난다. 아프겠다. 집에 또 뭐 걸렸네. 진통제 있니? 응. 그 정도? 꿀물 다 줄까 그 정도잖아요. 그걸 불식시키자면은 우리가 코로나도 처음에 굉장히 공포감이 크고 누가 옆 사람 걸렸을까봐 막 그냥 이렇게 거리도 두고 막 그 거리 그랬는데 전체를 다 소독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맞아요. 지역 사람이 걸렸다. 사람이 많아지고 나도 누구도 걸렸고 해보니까 오히려 낙인이 확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걸려도 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요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들 이렇게 이제 행동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감염자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게 눈에 보이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그 낙인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감염만 되면 다들 숨어버리니까 그 낙인의 효과는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불식시켜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감염자들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감염자가 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안 나서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는 이게 진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작가님 아주 좋은 중요한 자리에 나와 주셨네요. 저 말고 다 더 많이 나와서 저를 다 까먹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과 정말 얘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뭐 제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 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차별을 하거나 네. 뭐 아니면은 내가 HIV 감염인인 것을 평생 숨기고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는 나는 절대적으로 차별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숨어있는 감염인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 혼자서 상상하지 말라고요. 혼자서 상상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혼자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상상하기 시작하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차별받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혼자 외로워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는 감염인들은 그러지 마시고 HIV나 에이즈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거야 라면서 차별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런 상상하지 마시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거나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거나 괜히 혼자 우울함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의 이 방송이. 네. 좀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네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과학의 본질은 아는 거다. 아는 게 즐겁다. 아는 것이 필요하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는 게 낫다. 네. 과학은 소통에 정말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니까. 자, 오늘 준비한 음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케비노의 Love is All Around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진 알바 하실 일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LP 올려주시고
케비노 씨는 뭐 공효진 씨와 결혼을 하셔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시기도 했었죠.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고른 건 아니고요. 이 음악 자체가 무슨 성별이나 나이, 뭐 종교, 인종, 성 정체성과 관련 없이 우리 모두가 고정관념을 깨고 다 사랑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케비노의 Love is all around 오늘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커피 한잔 하시죠. 네. 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